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는 진짜 인터뷰, 진탐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진탐 인터뷰 7번째 시간,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저희가 오늘 진탐 인터뷰의 특별 손님으로 김혜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00년째 15과 헌터걸을 쓴 작가 김혜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 주변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제 주변에는 작가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했습니다. 작가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작가라는 것을 좀 직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건 어떤 삶을 사는 직업일까? 라는 게 이제 궁금하고,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 고민하는 이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게 될 것 같아요. 먼저 김혜정 작가님 소개를 좀 드리고 인터뷰 시작해 볼게요. 저희 방송에서도 오늘의 민수라는 책을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혜정 작가님 책이었고요. 집필하신 책은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가장 최근 작은 22년도에도 500년째 15이 나왔고, 이제 동화 오지랖 도깨비 오지락이라는 저학년 동화가 나왔어요. 네, 동화책도 쓰셨고, 네. 저는 잘 먹고 있나요라는 책을 엊그저께 샀고, 네, 그리고 오늘은 디어 시스터라는 책을 작가님이 보여주셨어요. 보면 청소년 도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동화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 자료를 제가 찾아보다가 독자인 청소년들을 자주 만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반가웠어요. 네. 제가 작가님을 소개받은 것도 이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친한 교사분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약간 의도적으로 중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나요? 저는 작가가 되면 글만 쓰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저도 근데 그래서. 요즘은 그 어린이 청소년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냥 성인 문학을 쓰시는 작가님들도 독자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책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모든 독자들이 그 책을 알진 않잖아요. 그래서 책을 홍보하고 알리는 목적에서 학교 강연을 많이 가요. 네. 책이 요즘에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이런 책도 있다. 네. 근데 작가님이 그러면 사실은 작가님하고 책의 매력은 사실 다르잖아요.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왜냐면 강연을 안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어색하거나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이제 책 홍보하는 목적도 크고, 저는 제가 10대가 아닌데 10대가 주인공인 글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내 주인공 15살의 아이가 여기에 있겠구나, 12살의 아이는 여기 있겠구나 하면서 거기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도움도 많이 받게 네. 되는군요. 감각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네, 아이들이 말하는 거나 이제 있잖아요. 그것들이 정말, 제가 처음에 작품 활동을 시작할 때는 20대 중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춘기랑 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내 얘기를 쓴다고 해서 글을 썼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올해 40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얘기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야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네. 가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작가님 책은 좀 읽을만해요. 그래서 왜요? 읽을만해요? 귀염둥이들 이렇게 말하다니. 다른 작가님 책은 너무 그 말투가 너무 어색해요. 네, 말투도 정말 어른이 한 것 같은데 작가님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저희 아이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중학교 중학교 때 때. 어떤 작품 읽으면서 요새 이렇게 말하는 애가 어딨어. 근데 그게 말투만이 아니라 이런 장면에서 이런 내용의 발화를 하는 애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너무 애들이 순식간에 막 변하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따라잡으시는지 진짜 신기해요. 저도 근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요즘 목표는 작품에서 꼰대가 되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따라잡긴 진짜 어렵잖아요. 네. 엄마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 저 진짜 하루에 한 10번씩 듣는 것 같아요. 열린 마음인데 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면. 근데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아이들은 그게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배척시킴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딱 굳히고 싶으니까. 그래서 섣불리 거기에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면도 있죠. 근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애들이
무슨 컨텐츠를 보고 뭐 무슨 대화를 하고 뭐 어떤 놀이를 하고 이런 문화까지 다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 공부를 하시나요? 아 그거는 가장 많은 도움을 얻는 건 맘카페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 맘카페에 이제 어머니들이 유아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자기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이들 얘기를 많이 쓰세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갈등 상황에 있는지. 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고민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과 트러블이 있고 친구들 간의 관계 같은 것도 이렇게 사실 아이들의 입에서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더 객관적으로 보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작품을 쓴 것들도 이제 있어요. 네. 집필하고 계시는 어떤 책의 영역이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 도서나 아동 도서들인데 이 분야의 글을 집필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 혹은 이유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또 장르를 달리하실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작가 선생님들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하잖아요. 색깔들이. 근데 여전히 꽤 오랫동안 이걸 쓰고 계셔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이른 나이부터 10대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청소년 소설을 쓸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네. 아니 왜냐하면 청소년 문학이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 생긴 게 2007년, 2008년이었잖아요. 항상 과거에 썼던 글을 보면 그땐 제가 10대였기 때문에 10대가 주인공인 글을 항상 썼어요. 그리고 저는 10대 인물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의 민수 같은 경우도 15세 민수와 62세 민수가 나오는데 메인 주인공은 이제 15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 10대 인물들이 잘 변하기 때문에 10대가 주인공의 글을 쓰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생각은 만약에 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학이라는 장르가 지금까지 생기지 않았으면 작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쓴 작품들을 이거를 성인들이 읽는 성인 공모전에 내잖아요. 그럼 너무 유치하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00년째 15 같은 책이 올해 나와서 10대들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그 리뷰를 제가 찾아봐요. 그럼 어른들은 유치해서 못 읽겠다. 그 리뷰가 진짜 많은데 중학생 아이들은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거를 또 동화에 만약에 공모전에 냈으면 분량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그쵸, 너무 길어. 그리고 너무 복잡해. 그래서 관계도 복잡하고. 그래서 청소년 문학이라는 장르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작가가 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질문해 주신 거는 청소년 소설을 쓰는 거는 10대 주인공.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내가 어떤 글을 쓰든지 주인공은 무조건 10대 인물로 할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게 애착이 가는 이유가 있으세요? 잘 변하잖아요, 인물이. 현실에서도 어른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 변하면 죽는다고 할 정도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안 변하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변하고 인물이 변해야지 이야기도 변하기 때문에 그 글을 쓰면서 이제 인물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쓰는 제가 너무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필량이 엄청나시잖아요. 저는 지금 38권? 여태까지 한 37, 8권? 제가 혼자 쓴 거는 이제 그 엔솔로지 같은 거 포함한 거고 혼자 쓴 건 한 23편 정도 되시는 거예요? 네, 한 25편?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수로 25개인 거죠? 근데 시리즈 헌터거리 들어가가지고 권수로 따지자면 30권 되긴 할 것 같아요. 헌터거리 5권이라서 권수로는. 그럼 보통 하루에 이 작가님의 일과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딱 글을 하루에 3시간만 쓰거든요. 많이 쓰진 않고 그냥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멀리 강연을 가는 날은 그날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쓰고 그냥 가까운 데 강연을 가거나 집에 있는 시간은 무조건 이제 집 근처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은 그냥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글을 쓸 게 없으면 이제 일기라도 쓰고 오자. 그래서 구상이라도 하고 오자 하면서 3시간 정도씩은 꾸준히 써요. 정말 직업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책을 이제 제가 1년에 한 2-3권씩 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려면 그러면 책이 이제 그쵸, 그렇게 많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청소년 도서가 아주 수요가 많진 않죠. 아니요, 근데 일반 문학보다는 좀 낫다고는 해요. 그래요? 그냥 일반 성인 문학 같은 경우는 정말 베스트셀러만 나가는 추세고, 그래도 어쨌거나 청소년 문학은
제세 그러니까 2번 초판 찍고 2번째 찍는 건 웬만하면 찍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성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좀 그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성인문학도. 근데 사실 책이 만약에 재판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한 3,000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작가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인세의 10%인데 아이고. 1년에 한 권을 내서는 정말 먹고 살 수 있지 직업적으로 않더라고요. 생계의 네. 문제가. 네. 그렇죠. 전업 작가가 되려면 내가 책을 1년에 2권에서 3권은 내야지만 이게 전업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 작가님 공모전 얘기가 되게 네, 많이 네.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네임드의 작가가 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공모전 같은 거 활용하시나요? 아니요. 공모전은 보통 작가들이 언제 내냐면 등단하기 위해서 약간 운전면허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있어요. 요즘에 워낙 추세가 공모전 위주의 책만 잘 되는 거예요. 아 어디서 상 네. 받았다. 근데 아동문학은 정말 심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면허로 따지자면 자동차 면허가 있는데 오토바이 면허도 따고 킥보드 면허도 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모전에서 한 번 받으면 옛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작가님들이 안 했거든요. 안 근데 했는데. 지금은 공모전 그 타이틀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면 책이 좀 잘 되니까 이어서 여쭤볼게요. 네. 작가가 되는 방법. 네. 그러니까 저는 작가는 내가 작가야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작가인 건지 아니면 책이 출판된 시점부터 내가 작가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 이제 등단했다라는 표현을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어디 나가서 나는 뭐야라고 자기 정체성을 직업적으로 얘기할 때 작가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은 어느 순간부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모전이 조금 외국 같은 경우는 아닌데 되게 공모전을 위주로 하는 문학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되려면 신춘문예나 문학상 같은 데서 당선이 돼야지만 작가다. 네, 그래서 출판사들도 올해 어떤 문학상 통해서 어떤 작가가 나왔구나 하면서 주목을 하고 뭐 원고 청탁을 한다거나 그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져가지고 텀블벅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인터넷에서 네. 이제 글 올려가지고 네네. 인기 좋으면 책으로 나오고 네네. 그런 경우에 작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 책이 어마어마하게 잘 베스트셀러가 돼야 돼. 네. 그러면 사실 공모전 당선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미 인기를 확 네, 정말 몇십만 부 나가면. 네. 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출판사들이나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지원금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상 받은 작가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네. 느끼기에는 무슨 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네. 사실 작가가 되려고 보면 너무 1년에 몇 조금인데요? 명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공모전이 몇 개? 공모전이 정말 공모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 수상작이어야지 잘 팔리다 보니까 어떤 출판사는 공모전만 1년에 열 몇 개를 운영을 해요. 한 마케팅이네요, 결국엔. 네, 한 출판사에서 열 몇 개를 운영을 하고 공모전이 없던 출판사들도 지금 다 공모전을 다 1회 뭐 시작해가지고 해서 공모전이 1년에 한 좀 100개는 될 것 같은데 신춘문예 같은 거 다 하고 나면 그렇구나. 네. 그래도 작가님 다른 네. 다른 직업에 비하면 1년에 구멍이 구멍이 굉장히 작은 거죠. 100명 모집인 거니까 그쵸, 만약에 그쵸. 이제 공식적으로 전국에서. 네.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럴 수 있네요. 네네. 어떤 입사를 하거나 이런 진출을 보자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쵸, 저는 또 그렇게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그렇게나 많을까요? 그 실제로 글을 써서 많아요? 요즘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 취업이 어려워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들었거든요. 출판사 분들한테. 근데 그 취업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공모전에 당선금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내신대요. 공모전에 출품하시는 네, 분들이. 오히려 제가 당선됐을 때 이제 응모하는 편수 있잖아요. 그때 보다 한 2배, 3배 는 것 같아요. 네, 공모전은 또 많아졌는데 또 사람도 더 많아졌네. 응모작들도 더 많아지고. 시장이 좀 더 이렇게 커지는. 네. 예전에 이제 뭐 그냥 완전 순수 문학, 공모전 이런 것들보다 요즘에는 종류도 많아지고 맞아요. 장르도 네. 더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웹소설 같은 걸로 애들이 또 쓰기에 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네, 익숙해진 맞아요. 장르들 내가 쓸 수 있는 장르야라는 맞아요. 도전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좀 아예 그 공급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작가는 작가협회, 예를 들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면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작가는 작가의 협회 같은 게 있거나 그게 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그래요? 작가협회가 있긴 있는데 저도 가입을 안 했고 그래요? 제 주변 작가들도
가입을 한 분들도 있지만 안 한 분들도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꼭 이제 그렇게 협회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작가 네. 세계에서는 그런 네. 협회나 단체보다는 네. 개인적인 활동으로.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냥 작가들의 협회 같은 경우는 왜 그 저작권 같은 게 좀 문제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모아서 그분들이 이제 모이셔서 보호해 주시거나. 예. 작가들 성향 자체가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아하. 사람들이잖아요.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네네. 사람들인데 모여서 뭔가를 한다?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작가라는 직업과 어떤 생계의 문제를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책을 쓰는 기간이 이렇게 저는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 논문을 쓰면 전 논문 사실은 분량 되게 적은데도 이거 1년에 한두 편 쓰기 되게 어려울 때도 많고 근데 책은 정말 쓰는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듬고 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하나의 이야기를 창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도 별로 길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책을 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맞아요. 정말 막 베스트셀러가 되지 네, 않는 이상.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시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학교 강연을 가면 작가님 연봉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 질문이 괜찮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선생님들 당황하셔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얼마를 버는지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돈이라는 건. 그래서 작가 같은 경우는 인세라는 거는 책값의 10%를 받아요. 보통 10%. 네, 근데 그거는 그림이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 소설일 경우에. 하지만 동화가 되면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10을 가지고 글 작가가 7이나 6을 가져가고 그림 작가님이 3이나 4를 가져가서 이렇게 배분을 해요. 근데 인세만으로 살아가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세 수입이랑 그리고 2차 저작권이라고 해서 뭐 이게 오디오북이 된다거나 뭐 드라마가 된다거나 뭐 웹툰이 된다거나 하면서 2차 저작권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있고 그리고 강연 수입이 제법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2019년까지는 강연료가 인세보다 더 높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인세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강연이 줄어들면서 그때 처음 인세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표정 보고 너무 처음 인세가 많아졌다는 슬픈 얘기였어요. 그 이유도 이제 코로나로 강연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사실은 글쓰기라는 것의 효용성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작가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학교 현장이나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서 소통하는 게 작가님의 생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아이들한테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작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줄 수가 없는데 글을 쓰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도 이제 요즘에 웹소설 쓰듯이 그 당시에 이렇게 통신을 통해서 자기가 쓰던 거를 책으로 냈거든요. 동아출판사 뭐 이런 데서. 근데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줘야 될지를 전혀 국어 선생님인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직업만 알고 있잖아요. 자기 부모님이든 친척들이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분들은 연예인이나 뭐 유명인들은 되게 좀 별개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 학교 강연을 가서 좋은 건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대기업을 다니거나 무슨 그 정말 뭐 전문직을 갖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를 전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조금 너무 좋은 그건 보람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강연하시면서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도 어떤 있었고 책이었나요? 다행히 괜찮은 어른이 되었습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게 강연하시면서 그 네. 내용을 책으로 정리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읽으면서 10대 아이들의 되게 구체적인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 같은 걸 굉장히 친절하게 써주고 계셔서 어른인 저도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애들도 되게 체감하면서 도움을 많이 얻을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제 저만 해도 저희 아이나 학생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거나 조언할 때 제가 말하면서도
이건 씨알도 안 먹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미 나는 기성세대구나. 이미 나를 꼰대로 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 미천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 말밖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글을 읽으면서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강연에서의 초점이 사실은 이 책에서 선생님께서 초점으로 두고 있는 독자들과도 맞물릴 텐데 책을 쓰실 때도 작가님이 제일 중요하게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강연을 가면 이렇게 아이들이 주제 도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주제 도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썼고 뭐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대를 어떻게 보냈고 너희들이 10대를 어떻게 보내면 무사히 어른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 강연도 그렇고 그냥 제 책도 그렇고 청소년 아이들이 읽으면서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하네? 그렇게 가볍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인생 열심히 살자 이건 아니더라도 그냥 한번 살아볼 만하다. 예. 사실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길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도 잊고 있는 것 같고 아이들도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제 책을 읽으면서 그냥 한번 쉬어가는 타임? 그리고 인생 그냥 괜찮을 것 같아. 한번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 이걸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 또 이제 작가라는 직업으로 좀 돌아와서 더 여쭤볼게요. 작가로서의 어떤 필요한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필요하다기보다 이런 특성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 작가를 하면 살아가는데 좀 덜 힘들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기질의 아이들에게 한번 권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길을. 우선 작가라는 직업은 정말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우리가 음식을 예를 들자면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야기를 보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큰 사람들은 한번 저는 작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되게 보람이라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작가가 된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되게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주변에 작가들 보니까 어떻게든 다 먹고 살더라고요. 예. 걱정하시지 말아라. 그리고 되게 인생이 길어가지고 이제는 뭐 한 가지 직업만 갖고 살 수 있는 세대도 아니고 저는 만약에 이야기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고 근데 좋아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좀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책이 1년에 나오는데 책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뭔가 나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강명 작가님이 쓴 계급 합격 그 책 있어요.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가지 단점이 있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장점이 있는 글이 필요하다고.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뭐 그냥 읽을만 하네 그냥 잘 썼네 하는 것은 안 되고 정말 좀 약간 뭔가 좀 이야기가 좀 문장은 좀 별론데 좀 약간 뭐 이야기 좀 별론데 하더라도 캐릭터가 확실하다든지 아니면 반짝이는 뭔가가 있으면 된다. 그런 한 가지 단순히 좋아하기만 해서는 사실 직업적으로 삼을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네, 제가 학창 시절에 왜냐면 100일장 같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나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글 잘 쓰는 애들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저는 좋아하니까 이야기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하니까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계속 써보시는 거예요? 관련된 공부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동문학 대학원도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같이 뭐 스터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적 동기가 확실히 있어야 되기는. 그리고 외적 트레이닝 방식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내적으로 욕구는 충만해. 근데 이거를 잘 쓰려면 더 점점 잘 쓰게 하려면 뭐 예를 들어 문단을 그러니까 글을 쓰고 이걸 어떻게 고쳐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쓴다든지 그렇죠. 평가를 어떻게 받아본다든지 또 반영해서 뭘 어떻게 이런 이제 훈련의 과정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써가지고 작가가 된 케이스였고 요즘에는요 작가님들이 그 출판사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문화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창작학교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 덕이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덕에 옛날에는 딱 서울에 계신 분들만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누구도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분들도 막 저도 이제 그 수업을 해가지고 했을 때
그분들도 같이 이제 작가님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쓸 수 있는지 그걸 계속 이제 발전시키고 한 편의 이야기 만들면서 합평하는 일. 네. 예, 그 일하면서도 작가님들 많이 등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업에서 학생들이랑 뭐가 됐든 창작물을 내는 수업을 했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소설을 쓰겠다. 그 말이 소설이지 이제 분량이나 뭐 이런 건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짧은 이야기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계획 발표를 했는데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너무 감탄하면서 막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막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발표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력이 모자란다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발표를 듣던 학생들이 탄식을.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겸손의 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도 좋고 뭐 스토리도 꽤나 재밌고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도 사실은 말 그대로 필력이 좀 받쳐줘야지 작가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많이 써보는 거. 독자들 같은 경우는 완성된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완성품만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한 편의 이야기가 나올 때 작가가 여러 번을 고쳐요. 그래서 왜 해밍웨이가 모든 초고는 다 걸레다. 저 그 말 정말 좋아해요. 제가 글 쓰면서 모든 초고는 다 걸레다. 제가 형편은 걸레처럼 써도 돼. 어차피 고칠 거니까. 그런 마음에서 쓴 다음에 저 스스로도 몇 번 고치고 작가 같은 경우는 담당 편집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랑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한 2번에서 3차례 수정을 해가지고 정말 많이 거친 다음에 이제 한 편의 책이 나오거든요. 그게 훈련이 이 진짜 된다고 교과서를 인체화하는 작가님이 여기 진짜 능숙한 필자, 훌륭한 필자의 특징을 다 갖추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못 쓰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겠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못 쓴다고 하는데 그 장벽을 허물 때 실력이 발휘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업이 사실은 저는 이제 고전문학을 하기 때문에 고전문학을 읽고 무엇이든 창작물을 만들어봐라 이런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꽤 재밌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창작물을 끌어내느냐에 대한 지침을 제가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고전문학을 읽고 뭐 일단 깊이 있게 좀 읽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사실상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반가웠던 게 그 500년째 15살도 그렇고 또 뭐더라 그 피리 부는 사나이 나오는 헌터걸. 그것도 그렇고 고전에서 어떤 얻은 모티프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이제 이질적이지 않고 여기서 왔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친근하면서 근데도 되게 흥미롭고 신기하고 낯설고 이게 같이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일단은 왜 고전에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셨을까? 이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렇게 할 때 얘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셨는지 뭔가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하려고 했는지 그런 과정들이 계획의 궁금했어요. 과정들. 그러니까 저는 옛날 이야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화든지 민담이든지 왜 우리가 보통 전래동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원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창작법 같은 걸 보면서 세상에는 이야기가 엄청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몇 가지 그 가지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헌터걸이나 500년째 15 같은 경우는 정말 대놓고 옛날 이야기를 차용한 작품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이킹 걸즈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이제 2명의 아이들이 소년원에 가는 대신 그 중국의 실크로드를 걷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모티프를 얻었냐면 헨젤과 그레텔에서 어디론가 버려졌고 어쨌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게 목표인 아이들 그런 식으로 모티프를 얻은 모티프가 사실 너무 먼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모티프를 따갖고 와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요즘에는 그 제가 이제 500년째 15을 내면서 우리나라 신화 민담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동화나 청소년 소설에서. 근데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도.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모전 제가 심사 같은 거 하고 보면 이게 이제는
약간 판타지가 그 대세다 보니까 예, SF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래 얘기고 판타지는 우리 옛날 얘기가 다 어떻게 보면 판타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 이야기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웹툰에도 가끔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추세가 있구나. 네, 그리고 독자들 자체가 어린이 청소년 독자들이 판타지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성인 편집자나 작가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거 현실적이지 않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독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네, 제가 헌터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애들이 어른을 혼내줘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세계가 있겠지 뭐. 예. 예. 그래서 환타지에 대한 세계에 훨씬 더 장벽이 낮군요. 아이들은 네. 열려 있으니까. 네. 근데 성인 편집자들은 말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성인 네, 여기서 저도 그렇지 말이 안 돼.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네, 근데 그게 너무 정말 최근에 한 3, 4년간 분위기가 완전 바뀐 것 같아요. 좀 확장된 질문을 하자면 이런 소재나 아이디어들이 보통 어느 시점에 어떠한 이렇게 장면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되시는지가 우선 첫 번째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사실 우리가 삶의 경험이 아주 다양하지 않는 이상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시거나 하는 것, 그것도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는 어디서 제일 많이 얻냐면 다른 작가가 만든 이야기를 진짜 많이 찾아보거든요. 재밌어서도 보지만 다른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요즘 트렌드는 뭐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책을 한 1년에 한 150권 정도를 읽고, 네, 그리고 영화도 한 70편? 그리고 드라마도 한 3, 40개 시즌을 봐요. 그러면 하루에 다른 작가가 많이 그쵸? 근데 하루에 안 나오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 제가 창작하는 시간이 3시간이면 다른 작가가 만든 걸 찾아보는 건 5시간이에요. 5시간을 무조건 보려고 해요. 재밌어서만 보진 않아요. 근데 정말 근데 보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도 있네. 그리고 이걸 조금 바꾸거나 이런 캐릭터를 내가 다음에 더 매력 있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그 소스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가 이야기 정말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글을 잘 쓸 수 있냐 무조건 많이 찾아보라고. 왜냐면 작가님들 중에서 가끔 전 자기는 책을 안 읽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작가가 책을 안 읽지?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몇 분 뵀거든요. 근데 다음 작품 안 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왜냐면 고갈되죠. 간접 경험도 없고 직접 경험도 없어. 네. 진짜 책 안 읽는, 대부분 작가님이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 근데 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식당을 하더라도 셰프님들이 이 음식 저 음식도 그쵸, 정말 많이 시장 가시더라고요. 조사도 저는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위치에 있는 식당이면 안 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말이면 오히려 다른 식당 가서 더 많이 음식 드셔보신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작가들도 정말 더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낯선 곳에 가서 그럼 거기서는 일상의 생각이 아니라 또 다른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래서 해외여행 갔을 때 특히 더 약간 제가 좀 마음이 좀 더 약간 위축되면서도 약간 좀 이중의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긴장을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열린 마음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갔을 때 떠오른 아이디어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어 시스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배경이 치앙마이랑 낯선 배경이 있군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가라는 직업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걸 참조하면 좋겠다라고 청소년이나 청소년 부모님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직업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작가는 되게 프리해요. 우선 이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고 만약에 이번 달 일 안 하겠다 그럼 안 할 수 있어요. 정말 프리한데 또 하나 프리한 건 뭐냐면 수입도 프리하다는 거예요. 프리해질수록 수입도 점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떤 달은 수입이 0원인 달도 있어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이번 달 0원이 들어왔네? 그런 적도 있고 또 어떤 달은 근데 또 반대로 저작권료가 크게 들어오면 좀 남들이 1년에 벌 수 있는 돈을 버는 달도 있고 제가 작가 일을 하면서 그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가난이 오더라도 그냥 난 이거 견딜 수 있다. 가난해도 난 이 일을 계속 하겠다. 그런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가난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직업을 선택할 때 1순위가
적인 거인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작가들이 뭐 돈을 안 벌어도 된다 이건 아니지만 작가라는 사람은 그 경제적인 게 1순위가 아니라 한 3순위? 4순위 정도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 네. 네. 그래도 어쨌든 다들 어떻게든 먹고는 산다. 네. 네. 그러니까 좋아한다면 네. 놓치지는 말아라. 네, 행복지수가 네. 높은 것 같아요. 행복지수는 높은 것 같아요. 네. 오, 네. 좋습니다.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나 너무 만족하고 내 일에 행복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네, 오늘은 김혜정 작가님하고 작가라는 직업의 세상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작가는 뭔가 글을 쓰니까 교사처럼 약간의 성역처럼 느껴져서 수입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무엇보다 좋았고, 근데 직업으로 삼고 살아갔을 때의 어떤 이렇게 장점과 단점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청소년들과의 소통도 같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오늘 여러모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립일 방송에서도 김혜정 작가님 책을 몇 번 더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